방금 보신 장면에서 난해한 미술을 보는 우리의 표정이 보이시죠? 이것이 동시대 미술을 바라보는 우리가 지닌 어려움이고 논란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츠아트의 대현쌤입니다. 오늘은 이런 풀리지 않는 동시대 미술계의 논란에 대해 우리 미술계의 현황을 알아보고 어떤 것이 문제이며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 점의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작품에 더 호감이 가실까요? 살아있는 것 같으면서도 신비로운 미소를 띤 이 정통 회화가 더 호감이 가시나요? 또는 귀엽고 어딘지 모르게 따뜻하고 친밀한 그림이 마음에 드시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방금 화장실에서 떼어다 놓은 것 같은 이 추상 개념 미술 작품이 진정한 현대 미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세 작품 모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같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2025년 동시대 미술의 현상입니다. 먼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지만 요즘 뜨거운 관심의 AI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동시대 미술계는 어떤 상황인가요? AI는 이 질문에 이런 답을 단 2초 만에 2024년 한국 동시대 미술은 탈장르, 탈경계, 디지털 플랫폼 활용 등 다양한 트렌드를 보이며 특히 여성 작가들의 활동이 눈에 띄고 온라인 미술 시장의 성장도 두드러집니다. 라고 우리나라 동시대 미술계의 특징을 말해줬습니다. 최근 5년간의 우리나라 미술계는 과거 5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성장 과부하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한 가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시대적 요소에 의해 미술계가 갑자기 성황을 이루고 우리 사회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살게 된 선진국 대열에 서며 예술에 대한 욕구가 늘게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그 바탕 위에 첨단 디지털 기술의 발달, SNS 활용의 극대화, MZ세대의 중심으로 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 주식이나 주택 같은 과거형 재산 증식 활동을 벗어나 가상화폐 같은 새로운 재산 증식 활동의 유형이 동시대 미술계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에서 갤러리를 하는 제 지인에 의하면 최근 1년간 작품 판매 수가 과거 10년간 판매한 수보다 많았다고 전했는데요. 전체 판매 현황에서 보면 최근의 판매 특징이 현저히 달라지고 있는데요. 바로 기존의 주류였던 화랑에 비해 경매나 아트페어의 판매 증가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현상입니다. 이 부분은 결국 판매 루트가 다양화되고 그로 인해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크게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품의 다양한 실험과 발전이 미술시장의 판매 증가와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현상을 보시죠. 우리나라의 미술계는 탈장르, 탈경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류는 아직도 팝아트 계열의 시장 점유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미술성의 불균형 현상입니다. 팔릴 만한 그림의 전략적 아이템을 정하고 갤러리와 아트페어는 작가들을 통해 트렌드를 인위적으로 형성하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결국 너무나 많은 그림들이 동일 작가가 그린 것처럼 비슷해 보이는 현상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서양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완전히 탈장르화하며 특정 사조를 떠나 각기 개개인의 특징을 추구하는 시대로 변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도 1970, 80년대 팝아트풍의 작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최근 갤러리나 아트페어 경매들에서 확연히 보입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고객층인 MZ세대가 진입하며 그 수요가 확실히 늘었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지 않고 다양한 미술 세계와 스타일을 추구하는 작가들도 많지만 대세라고 보기에는 팝아트 굿즈풍 작품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향후 미래의 작가로서 어떻게 이런 현상에 대해 대처해야 할까 질문을 해봅니다. 미술이라는 기존의 틀에서 우리의 시도와 발상이 변화하여 작가들도 살고 미술계도 살며 나아가서는 경제산업계가 공존하는 생태계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가전업체들과의 콜라보로 기존의 회화 작품이 디지털화되는 작품이 있습니다. 기존의 캔버스와 액자로 구성되어 판매된 미술 작품이 USB에 디지털 데이터로 담겨
컬렉터의 디지털 기기에서 구현되는 현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정지된 작품이 아니라 시간마다 계절마다 변할 수 있고 AI에 의해 디지털 미술 소장품이 지속적인 변화가 가능한 컨텐츠로 만들어집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바로 디지털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와 LG의 콜라보가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큰 가능성은 작가는 가전기기에 문화예술적 컨텐츠를 제공하는 개인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과의 콜라보는 이미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스타벅스 코리아는 스타벅스의 첫 번째 아트 콜라보레이션으로 김선우 작가의 도도새 에디션 굿즈를 출시했습니다. 김선우 작가는 멸종된 도도새를 그리는 작품들로 유명해졌는데요. 특히 젊은 컬렉터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죠. 스타벅스는 이러한 작가와 콜라보해서 젊은 세대에게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동시에 굿즈 판매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술작품 특성상 작품의 비싼 가격과 긴 제작 기간 때문에 그림을 소장하지 못하는 팬들이 많은데요. 스타벅스의 도도새 에디션 굿즈는 비교적 쉽고 싸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팬들의 굿즈 구매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 한정판 상품으로 희소성을 더하고 소장 욕구를 높였죠. 또한 젊은 청년을 주 고객으로 하는 화장품 업체 이니스프리는 팝 아티스트 스티븐 해링턴과 콜라보한 The Isle Adventure 에디션을 출시했는데요. 제품의 특성에 작가의 해석을 더해 캐릭터로 표현하고 해당 캐릭터를 제품 디자인에 활용했죠. 패키지로 예술을 좋아하는 Z세대를 겨냥했던 것입니다. 즉, 미술은 상품의 문화와 트렌드를 접목하여 강력한 마케팅 도구로 등장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패션 상품과 광고에도 적극적인 콜라보가 이루어지고 있죠. 에라 패션이 전유리 작가와 뷰티 브랜드 아떼가 아떼 립밤 스윗 부케 한정판 에디션을 콜라보하기도 하고, 또 다른 자사 브랜드인 질 스튜어트 뉴욕은 글로벌 작가 코코 카피탄과 새로운 컬렉션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유통기업인 SSG는 에드워드 하퍼의 작품을 인용하여 매우 흥미롭고 인기 있는 광고에 성공을 하였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트페어에서 제가 분명히 확인한 것은 작품 플러스 굿즈는 기본이다라는 현상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미래의 방향에는 명분이 필요하고 미술의 대중화라는 카드가 여러분의 명분을 만들어주고 고급 예술이라는 아성을 깨고 새로운 미술의 패러다임을 여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미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면에는 작품성에 대한 적신호도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우선 주요 아트페어 등에 나오는 최근 젊은 작가들의 작품들은 획일적으로 보입니다. 부스를 돌아볼 때마다 마치 같은 작가의 그림을 보는 듯한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 점은 우리가 주의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술 시장에는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작품들이 존재해야 장기적으로 건강한 미술계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지금과 같은 한 가지 스타일에 집중된다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하고 싶지 않아도 이런 스타일로 전향하는 무언의 유혹과 압력을 이기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갤러리, 옥션, 아트페어 등 중간 거래의 강한 영향에서 벗어나 좀 더 최종 고객과 직접 소통과 거래가 되는 기반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현상은 오프라인 거래보다는 온라인 거래가 다소 작가에게 자율성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거래에서는 오프라인보다 누군가 직접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작품에 대해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작가는 좀 더 압박을 덜 받고 자율적으로 작가 활동을 하기 용이한 듯합니다. 단점은 직접적인 도움 없이 작가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여야 하는 점이죠. 이에 반해 오프라인 거래에서 갤러리나 아트페어의 경우에는 작가를 커스터마이징한 조언과 스토리텔링을 해줘 작가를 직접적으로 돕는 점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적신호는 잘못된 미술적 철학을 지닌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작품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작품들을 한번 보시죠. 모두 키아프와 프리즈 서울에 출품되거나 상을 받은 작품들입니다. 어떠신가요? 과연 이것이 미학적이거나 철학적인 충분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느끼시는지요? 제 개인적인 느낌과 판단으로는 한마디로 개념 미술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무성의한 작품으로 보입니다. 묵직하지만 명쾌한 개념을 이해한 상태에서 그 메시지의 결과가 보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면 많은 미술 애호가들에게 저 작품들은 공사장의 철근이나 동파이프를 연상하게 하거나 마대걸레 자루들을 벽에 걸쳐둔 것으로 오해받기 쉽죠.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도에 적절히 반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트렌드나 현상에 얽매이지 말아야 하죠. 외부의 영향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순간 여러분은 마라톤을 완주하지 못할 것입니다. 미술은 굳은 신념하에 주변의 변화와 이슈를 살피고 자신과 공유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길게 자신의 발전 로드맵을 따라 실험하고 변화해 가십시오. 트렌드는 금방 바뀝니다. 트렌드를 따라가면 그 다음 단계에서 적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창작 플랫폼이든 받아들이고 실험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법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술은 이래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캔버스는 이제 대중에게 어울리지 않는 재료일 수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더 익숙하고 자신의 삶과 같은 새로운 창작 플랫폼을 거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데이빗 호큰이죠. 그는 엄청난 회화 작가입니다. 하지만 그는 과감히 변화하는 데 익숙하며 선구자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기본을 잘하며 유명해지지만 기본적으로 그는 새로운 도구나 표현 방법을 찾는 것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유아에서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그리고 다시 아이패드로 그는 그의 미술적 표현 결과를 유지하되 새로운 변화의 플랫폼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간에 화제가 되고 자신의 미술적 고유성을 오히려 발전시켜 나가며 진행형 작가로 우뚝 섰습니다. 그런 조언을 여러분들께 드리며 그리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모두 앞에서 말씀드린 점들을 고려하며 미술을 앞으로 접해 간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어떠셨나요? 내용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